네, 안녕하세요. 법관한 알들 2022년도 1학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남승한 교수라고 하고요. 강의한 지 꽤 됐는데 교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도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어, 저는 뭐 양력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가 없어졌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연세대학교에 지금은 하여튼 없어진 법과대학 법학과, 그때로 말하면 이제 91학번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어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뭐 사법고시 하던 건데 정확한 명칭은 사법시험이거든요. 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1999년이에요. 1999년에 합격하면 이제 2년간 연수원에 들어가거든요. 연수원 31기라고 그래서 2000년, 2001년 이렇게 2년간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고 2002년 2월에 수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002년 2월 말이나 3월부터 변호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변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중간에 뭐 김장리 법률사무소, 화우 뭐 이런 데 있다가 소위 로펌이라고 하는 데 있다가 지금은 제 사무실을 차려서 조만한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관련 행정소송이나 민형사 사건 등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이 강의는 벌써 한지 뭐 5, 6년 된 것 같네요. 첫날 강의와 관련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계획서 보고 수강 신청을 했을 테니까 수업계획서에 대략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그전에 40명 강의 수강하던 게 조금씩 한두 명씩 늘어나더니 40명 꽉 차서 항상 하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60명 가까이 수강 신청 인원이 늘어 있네요. 수강하는 인원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A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수강 인원이 좀 많은 거는 좋을 수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중간에 대면 강의로 전환될 수 있는데 대면 강의가 될 경우에 어 저게 안 될 수가 있죠. 그 자리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음, 약간 지금 콧물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자꾸 가래가 껴서 조금 목을 고르느라고 오늘 이런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저는 월요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까지 이런저런 거를 취합한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또는 토요일 날 밤, 뭐 아니면 일요일 날 낮에 나와서 강의를 녹화하고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녹음하고 그거를 업로드하고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온라인이 되면서는 진행을 해 왔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오늘도 지금 일요일에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는 저는 항시 그때그때 새로 녹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아무리 강의 교재가 비슷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썼던 강의를 재활용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거나 이런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한 말인지 지난 학기에 한 말인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은 수업 계획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수업 계획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생기는 이슈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수업 계획서를 그대로 따르는 약간 고집스러운 면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앞뒤로 조절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총 15주차인데 15주차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14주잖아요. 14주차에는 통상적으로는 13주 동안 했던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13주 정도가 강의 시간이 되죠. 그러면 중간고사를 만약에 치르게 되면 12주 강의가 되고, 12주 강의, 1주 중간고사, 1주 정리, 1주 기말고사 이런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강의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시험은 중간에 수시로 이런저런 과제를 내거나 퀴즈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은 지난 학기에는 좀 줄여봤어요.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 거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양상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달리 변형해서 하고는 있는데 대체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3주 내지 14주의 강의와 1주 시험이 된다는 거죠. 중간고사는 따로 치지는 않고 어, 중간에 만약에 중간고사를 꼭 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중간에 한 번 더 고지를 하겠지만 그런 고지가 없으면 중간고사는 치지 않고 퀴즈나 과제 등을 이용해서 수시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중간고사도 그런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뭐 수시나 이런 거 배점이 적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과제는 찾아서 하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과제고 대체로는 하면 거의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 등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과제를 하느라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따로 또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수업 목표에 대해서 크게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 수업 목표는 뭐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어떤 마인드 같은 거를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냥 상황에 닥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뭐 기초적인 법 상식이나 또는 그 법 상식에서 파생하는 사회 상식 같은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잘한다면 뭐 취업을 해서 처음에 당장 처리해야 될 기초적인 법률 과정 같은 법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돈 빌려주고 못 받고 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보자. 이런 거가 수업 목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수업 계획서 얘기했고 평가 계획은 얘기했죠. 수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교재가 뭐냐, 무슨 책을 사서 준비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수업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듣도록 하자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제가 기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수업 준비는 뭐 미리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오면 제일 좋고요. 파워포인트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더 준비를 하고 싶다면 예전에 해놓은 강의나 아니면 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 영상 같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기는 한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60명이잖아요. 40명에서 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제가 어떻게 됐나 제가 들어가서 보는 게 한 3, 4회 되는데 한 6회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중에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는 처음에 몇 번 올리다가 안 올리고 있기는 해요. 중간에 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비공개 영상으로 해서 대상자에게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해봤더니 별로 이제 자존심만 좀 상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는 교재 없고 파워포인트를 좀 보고 와도 되고 안 보고 와도 여러분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어요. 대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 대면 강의가 중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교수가 강의실에서 직접 뭐를 물어보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대면 강의 없이 3년 막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4년 내내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졸업하는 학생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 이제 올해는 대면 강의 등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런 희망이 좀 생기기는 하죠. 대면 강의를 하자고 하니까 다시 약간 걱정되기도 해요.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뭐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다시 대면 강의를 할 생각을 하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온라인 강의만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써가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려고 하면 영상 써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전자칠판 쓰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하기가 조금 더 편해서 점점 여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또 대면 강의에 적합하게 강의를 또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수업 준비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하면 요거 읽어보고 오시면 좋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와도 좋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교재 같은 것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 중간에 과제를 내거나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뭘 찾아보고 공부하나요? 제가 한 얘기하고 이런저런 거 찾아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거 찾아서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12, 3주, 4주 정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1강은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막 이거저거를 다뤄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나면 조금 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수업 듣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이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학생인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오늘 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맛배기처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텐데 하다 보면 도대체 저게 다 뭐야 이런 소리가 들 수도 있고 아니 저렇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이럴 겁니다. 자, 총론. 오늘은 그러니까 아유 이건가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률의 체계 민사 문제, 형사 문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잘못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타인가요? 잘못과 잘한 것과 잘 못한 거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누가 만드냐 이런 거 물어보면 과제로 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해요? 유튜브를 열거나 네이버나 다음을 열어서 이런 거 찾아보죠. 찾으면 네이버 두산백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뭐 통합사회, 그다음에 더 옛날에는 뭐 정치경제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 때는 사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삼권분립에 대해서 얘기하죠. 삼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분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든다고 했죠. 국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계시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건데 국회에서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삼권분립 얘기를 하면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법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입법은 국회죠. 사법은 어디예요? 법률을 적용하는 곳? 요거는요. 요거는 법원이죠. 법원. 행정은 정책을 집행한다. 요건 어디죠? 대한민국 정부, 시도, 뭐 행정안전부, 뭐 이런 게 이제 행정을 하는 곳이죠.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이 막 계속 바뀌어서 여러분 헷갈리죠? 하여튼 그거죠. 그래서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이 법률을 이렇게 갖다 주면 이 법률을 사법부인 법원에서 적용한다. 그래서 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옛날에 한 생각이 나나요? 막 이런 거 옆에 이렇게 놓고 이런 거 괄호 채우기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안 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예를 들어 무슨 법원 행정처의 공무원이 되겠다. 그래서 하려면 이런 거를 알아야 될 수 있죠. 그때는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이 이거를 막 이렇게 딱 도식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흔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쭉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뭐 보셔도 되지만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파워포인트 열어놓은 거 여기 있지. 우리가 이제 법률을 공부한다, 여러분들 법률 공부한다 이러면 뭔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거를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법률 공부할 때 잠깐 입법, 사법, 행정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지금 3월에 선거가 예정돼 있죠. 3월에 하는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 대선이라고 그러죠. 대선은 어디에 수장을 뽑는 거예요?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거죠. 아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어디 갔냐 이건가? 자, 그래도 이 그림이 어디 여기에 수장을 뽑는 거죠. 통상은 여기다 잘 안 놓죠. 그래서 여기에 행정부를 잘 놓는데 여하튼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 이번에 뭐도 하는지 알아요? 보궐선거도 같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국회의원들 저 구속된 양반들 뭐 그만둔 양반들 뭐 이래서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같이 선거하죠. 그 국회의원 선거를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 이래서 그냥 줄여서 국선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대선은 맞는 말인데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여기 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일부. 그래서 뭐 어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데 바뀐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하죠. 지금 하고 있는 선거가 그거죠. 오늘도 당장 뭐 단일화 관련된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우리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거에 관한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강하고 조금 지나면 그 선거가 치러져서 또 놀게 되겠죠. 그 선거가 언제예요? 3월 9일이죠.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게 2월 27일인데 불과 하나 이제 일주일하고 조금 더 남았죠. 여러분들 큰 시험이 일주일하고 한 열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저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3월 9일 날 선거하는 날은 아침부터 이제 하루 종일 선거하고 개표하는 현장에 가서 개표 검수하고 그다음에 누가 몇 표 득표했고 누가 몇 표 득표했고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모아서 보고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3월 10일 날까지 사실상 밤을 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끔찍해요. 한 번도 편했던 날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그렇고 법률 공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개념 정의가 왜 중요하냐? 개념 정의는 그걸 이게 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야 그거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개념 정의가 뭐냐면 민법으로 말하면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고 되게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죠. 형법으로 말하면 구성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생이 되면 이걸 막 공부를 해요. 법조인이 아닌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제 법률을 접하는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차분하게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걸 따져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거고, 영업을 하려면 영업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10시 넘으면 안 되는지 11시가 넘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걸 위반하면 행정 제재를 받게 되죠. 행정벌을 받기도 하고.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땅을 사려면 땅을 파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공부를 하면 요건 사실은 뭐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C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맞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법학이에요. 맨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이 법률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법률 많이 들어봤죠? 아는 법률의 이름 최대한 대보시오 이렇게 대면 강의 시간에 얘기하면 전부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고 갑자기 되게 열심히 묵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되게 어색하고 항상 이런데,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는 법률? 그러면 이름 대라고 하면 뭐 민법, 형법, 상법, 이게 다 정확한 법률의 명칭은 아닙니다. 회사법, 뭐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법 막 될 수 있죠. 주택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민법은 정확한 법률의 이름이에요. 형법은 맞아요. 상법도 이런 법률이 있어요. 회사법이 있을까요? 회사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률은 없어요. 회사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률은 상법 안에 일정한 파트가 회사에 관한 걸 규정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어요.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되게 중요한 법이기는 한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 법률을 모아서 행정에 관한 법이면 그게 이제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뭐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다 행정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형법 조항에 관한 법률도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처벌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이런 법은 있어요. 민사소송법도 있고, 공정거래법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다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예요. Ministry of Legislation 이라고 해서, 법은 아까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렇게 저렇게 조문하고 모아놔서 관리하는 그 행정부처가 이 법제처거든요. 법제처에 가면 이렇게 법을 모아놓습니다. 클릭. 이렇게 들어오면 보시죠. 대한민국 법제처 이렇게 해서 여기 현행법령 이렇게 돼 있는데 MOLEG GOKR이었죠. 여러분들 MOLEG GOKR 이런 뭔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법이 뭐예요? 영어로 law죠. law.government go.kr 이렇게 치면 같은 사이트가 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약간 저기는 다르죠. UI는 결국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저는 주로 맨날 여기다 검색하는데, 여기다가 아까 여러분들 있는 법을 검색해 보자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갑자기 변호사님 법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변호사님 법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쳐보면 되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뭘 잘못 눌렀어. 한영을 누른다는 거지.
이렇게 엔터를 딱 칠 건데요.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이런 법은 있죠. 변호사법은. 여러분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또는 뭐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해요. 뭘로 처벌할까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요. 변호사법에서 뭐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은 아니고 저 이제 변호사인지 아까 변호사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죠? 2002년 2월 며칠에 제가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 등록번호가 6872번이에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저 때까지 제 앞에 변호사가 6800 몇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1940 몇 년부터. 지금 순식간에 그 수의 몇 배를 넘어섰는데 변호사가 많아지긴 많아졌죠. 6872번이었는데 지금도 6872번이에요. 그래서 제 변호사 번호는 06872.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를 시작해서 20년을 변호사 한 거잖아요. 2022년이 되니까 올해 이제 딱 21년 차가 되는 거죠. 맞나? 그렇죠. 21년 차가 됐어요. 이제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하던 일 중에 뭐 사채업자들 일도 해주고 여러분들 변호사가 사채업자 도와주면 됩니까? 도와줘야죠. 도움이 필요하면 사채업자라고 그래서 뭐 다 사채업자 중에 저희가 많기는 해요. 소위 말하는 그 조직에 있는 양반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사채업자는 자기 돈으로 돈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 이제 소위 말하는 쩐주들의 돈을 모아옵니다. 어디에 돈 좀 놓을래? 당신 돈 좀 놓을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 놓으면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모아서 돈 이렇게 놔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주죠. 소위 말하는 고리를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고리 대금업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해주는 게 사채업자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으면 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깨들이 여기 껴있다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다시 받아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 돈 띄면 더 위에 어깨들한테 불려가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막 이래 하루는 뭐 눈이 다 터지고 이러고서 자기 말로는 며칠 잡혀서 두드려 맞다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들이 막 변호사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한테 변호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변호사 이런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변호사님 그거 변호사님법 위반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막 웃음이 빵 터지려고 하는데 되게 참으면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고요. 뭐 무슨 법 위반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법률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재미없죠. 다시 재미가 없으면 진도를 나가야죠. 변호사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법 찾아볼까요? 여러분 김영란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김영란법이라고 치면 나올까요?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김영란법이 뭐냐면 불타는 청춘에 나오는 그 김영란 배우가 아니라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입법 제안을 하면 법제처 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 아무리 해도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법은 국회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죠. 그게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에요. 청탁금지법. 그런데 이걸 다 김영란법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란법 이렇게 찾으면 몇 년 전만 해도 법제처에 와서 김영란법 이렇게 치면 법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변호사님법 없습니다처럼 그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하도 김영란법 하니까 이제 검색 기능이 좋아진 거죠.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이렇게 딱 뜨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게 제가 99년에 시험 붙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00년에 연수원 서초동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2001년이 되면 검찰이나 법원으로 검찰과 법원으로 그리고 또 변호사 시보라고 하는 걸 2달씩 하러 나가요. 그때 검찰 시보를 하러 이렇게 갔거든요. 가면 이제 어, 제가 남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승한 검사 시보예요. 시보. 그래서 남시보 이렇게 불러요. 이제 남시보가 돼서 어디 검찰청에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조사할 때 이제 검사 직무대리로 제가 사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2달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때 가면 법전이 지금도 물론 있지만 법전이 이 대명강의에 저기죠. 법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법전 이미지. 네. 이 법전 이래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이런 정도로 큰 법전 2004년 법전이죠. 이게 이렇게 커요. 법전이 9만 원이죠. 크기도 크고 이런 법전을 놓고 이걸 가지고 법조문을 찾아서 이렇지 않아. 이렇게 돼 이것도 아니야. 예. 주로 법전은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한데 법전 별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법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이걸 가지고 공부한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찾을 수 없고 가나다 순으로 찾아야 되고 일단 법률 이름을 알아야 찾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김영란법 찾으면 그게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지금 인터넷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잘 보이죠? 여기 보면 비슷한 법도 이제 이렇게 뜨죠. 특정 범죄 띄우고 가중 처벌 띄우고 등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법률 이렇게 쓰죠. 제가 아까 칠 때 여기 다 붙여서 썼죠. 옛날에는 법률 명칭을 이렇게 다 붙여서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재미없나? 잠깐만요. 연역법령이라고 하는 거 봐볼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똑똑똑 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법이 안 나와.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소위 얘기하는 윤창호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뭐를 어떤 법은 더 가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이 어디 들었나 하면 저는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거거든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인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는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는 사람을 1년 15년 이렇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거의 살인죄 비슷한 정도로 이제 살인죄보다는 좀 낫지만 올려놓은 범죄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창호법은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일부 이번에 불합치 결정도 나긴 했는데 그러면 윤창호법 이렇게 찾으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을 만들 때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나 법률에 기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윤창호법 이렇게 해서는 아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법도 있었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윤창호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윤창호법 어디서 찾아야 되나? 처음에 변호사 할 때 잘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으면 요즘은 이 파워링크 이래서 이런 다 자기들이 전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펌들이 많지만 다 법무법인의 역사 자체가 제 변호사 이력보다 짧은 데들이 많기는 한데 여하튼 윤창호법 이렇게 되는데 위헌 논란 뭐 이런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윤창호법은 아까 얘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에 가중하도록 하는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가중 조항과 관련해서 뭐가 무거워진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곳에 그 강화해 놓은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말하면 다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개별 법령들에 엄청나게 강화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법제처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법은 찾을 수 있으나 그냥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는 못 찾는다. 여기 보면 어딨냐. 사실은 위헌이 돼서 위헌의 주요 취지는 뭐예요? 2회 이상 음주운전만 해도 2회 때부터 곧바로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하면서 집행유예 밖에 못하게 하는, 벌금 나오기가 불가능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는 너무 판사의 양형 재량이나 이런 걸 침해하는 거 아니냐인데, 그 위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나올 때도 아마 여전히 비슷하게 무겁게 처벌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법원이 그냥 법원의 재량권이나 이런 게 너무 제약되는 의미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높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왔네.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형 안 돼요. 실제로 감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윤창호법이 불합치 결정이 나거나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나는 살아났다, 잘못된 법이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지만 전혀 잘못된 법,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만 해놨다는 의미인 거지 가볍게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법률 찾는 곳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례 들어봤을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돼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텐데 그 판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라고 있죠.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가 뭐 몇 년 전 아주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슈가 될 만한 세계 저기에도 나오고 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같은 걸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이기 때문에 판례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37분 요기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1교시가 좀 지루했을지 모르니까 2교시에는 좀 쉬운 얘기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